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이어서 서울대까지 최근 대학가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대규모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AI 활용하는 건 일상이 된 만큼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AI 시대, 부정행위를 막을 현실적인 대책은 있는 건지 잠시 뒤 IT연구소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무섭게 오를 땐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 참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 보험을 줄이거나 해지할까 고민하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 세모정 톡톡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시간엔 필요한 보장은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함께 살펴보고 또 상담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최주연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강한 반등을 보였던 코스피였는데 오늘 분위기는 또 다르네요. 네, 장 초반부터 하락세로 출발하면서 낙폭을 점점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네. 간밤 뉴욕장에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AI 버블론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우리 증시도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현재 지수 흐름 살펴보면 코스피가 2.24% 빠지면서 3,99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4,000선이 다시 깨지게 됐고요. 예. 수급 상황도 보면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91억 원, 5,445억 원 팔적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6,480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 어제 크게 올랐던 반도체 대장주들이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AI 버블론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요. 간밤에도 미국에서 이 억만장자로 알려진 피터 틸이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가 좀 불안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에 현재 삼성전자가 2% 가까이 빠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4.46%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는 HD, 현대중공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약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도 하락세 피하지 못하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코스닥도 증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약하다 보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장 초반보다도 낙폭을 키우면서 현재 2% 넘게 빠지면서 883.86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수급 상황도 보면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084억 원, 1,197억 원 팔아치우고 있고 반대로 개인이 홀로 4,040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시가총액 이제 탑10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무디스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신용 등급을 낮춘 영향에 2차 전지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이 4.27%, 또 에코프로가 5.44% 빠지고 있고요. 또 그동안 기술 이전 계약 소식에 신고가를 썼던 ABL 바이오도 2.33%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리가켄바이오가 한국투자증권에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면서 0.79%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장 흐름이 좋진 않은데요.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증시 하락장 속에서도 그래도 리튬 관련주들이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 중국 3대 리튬 기업인 간펑 리튬 회장이 한 컨퍼런스에서 2026년에 배터리 금속 수요가 30에서 40%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네. 이 발언으로 리튬 가격이 이제 바닥을 쳤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뉴욕장에서도 리튬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고 우리 기업들도 그래서 지금 덩달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하이드로 리튬이랑 미래나노텍이 각각 9%대랑 10%대 상승세 시현해내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에서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이던데요. 현재 움직임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 환율은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1,460원대로 올라갔습니다. 미국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이제 반대로 원화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463원에서 출발했는데 현재는 1,465.65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엔화는 달러 대비해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원화에 비해서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엔화는 944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유로화는 1,699원대 기록 중입니다. 네, 최주연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프타임 뉴스 계속해서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환율이 연일 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물가 불안이 좀 가중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환율 보면 1,400원대는 이미 뉴노멀이 된 것 같고 네. 조만간 1,500원 선까지 뚫겠다 싶은데요. 네. 벌써 5년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환율 오르는 게 그렇게까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일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 일상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수입 물가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만큼 원재료 값이 많이 올라 기업들 경영이 어려워지는 건 물론이고요. 그렇죠. 과일이나 닭, 돼지고기 같은 이 장바구니 물가도 오르면서 고환율 리스크가 이 실물 경제, 서민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입 물가 지수는 138.17로 나와 5년 전보다 40% 넘게 상승했는데 네. 특히 석탄과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재료가 80%나 올랐습니다. 최종재의 4배가 넘는 상승폭인데 고환율로 인한 원자재값 부담이 수출 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 효과를 뛰어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르는 수입 물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는데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환율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소비자 물가가 0.04%포인트 오르는 것으로도 나타났고요. 예. 당장이야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 최근의 환율 급등 흐름이 앞으로 수입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대략 석 달 뒤면 이 소비자들 역시 물가 오름세를 더 강하게 체감할 걸로 보이고요. 예. 여전히 변동성이 큰 만큼 고환율로 인한 물가 부담 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지난주에 이 외환 당국 개입 시사로 상승폭이 제한되는 분위기지만 이 변동성은 여전한데 일각에서는 그 국민연금의 뭐 전략적 환해지 같이 정책 수단이 동원될지 이 부분에 좀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환해지 강화, 이 달러 매도 가능성이 구원투수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 국내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면 상당 부분의 달러 실수요가 감소하면서 환율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란 취지인데 네. 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이 국민연금도 환율을 막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지배적입니다. 네. 글로벌 달러 강세가 굳건한 데다가 기업들의 대미 투자 부담이 계속 누적되는 상황에서 아하. 또 커질 대로 커진 서학개미도 부담입니다. 예. 환율 급등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최근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달러를 쓸어간 점 역시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개인들의 투자가 정말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나 싶으실 텐데 서학개미들이 이달 들어 10여일 만에 미국 주식을 3조 원 넘게 사들였고요. 올해 전체로 놓고 보면 40조 원에 육박합니다. 아유, 네. 물론 기관에 비해 체급은 작지만 규모 면에서는 이미 국민연금에 맞먹을 만큼 몸집을 불린 데다 또 이 개인 투자자들은 환해지를 거의 하지 않고 또 이를 강제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쏠린 수요가 쉽게 되돌아오긴 어려운 구조인지라 네. 국민연금이 구원투수로 등판하더라도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예. 또 동시에 정부가 이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에 이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어서 고민이 깊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 국민연금 2차 개혁에 나서는 모습이네요. 네, 이제 내년부터 이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1차 개혁안이 시행이 되는데 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일찌감치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면서 2차 개혁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1,700조 원에 달하는 이 미적립 부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미적립 부채는 국민연금이 향후 가입자에게 지급할 총 연금액에서 현재까지 쌓인 적립금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수입을
모습을 뺀 차액입니다. 이를 두고 격렬한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네. 한쪽에선 내 자식들에게 떠넘길 빚폭탄이라면서 당장 규모를 공개해야 한다 주장하는 반면 네. 다른 한쪽에선 국제적으로도 잘 쓰지 않는 개념이라며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장한다 맞서고 있습니다. 예. 미적립 부채를 보는 입장에 따라서 연금 개혁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 사회의 노후가 걸린 논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면요. 고위공직자의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인 걸로 조사됐네요. 네, 바로 어제였죠. 이 서울의 내 몸 하나 누일 아파트 한 채 사려면 14년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다 이야기 나눴었는데 네. 뭔가 맥이 탁 풀리는 소식입니다. 그러게요. 리더스 인덱스가 이 고위직 2,500여 명의 가족 재산 공개 내역을 들여다봤더니요. 절반에 가까운 약 48%가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고 17.8%는 세 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재산의 약 60%인 3조 3천억 원가량이 건물 자산이었고 이 중 7거주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은 4,500여 채로 가액으로 따지면 2조 3천억 원이 넘는데요. 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가액은 1조 8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지역은 서울 중심, 그중에서도 특히 강남 3구에 집중됐는데 네. 전체 약 40%를 차지했고요. 강남구청장은 무려 42채를 보유해 가장 많은 주택을 들고 있는 공직자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42채요. 네. 자, 최근 제주에서 이 새벽 배송 도중에 숨진 택배 기사의 과로 의혹이 제기되면서 새벽 배송 규제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운데 이 택배 노조 측은 새벽 배송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네, 어제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 네. 새벽 배송을 금지하자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 오늘 떼고는 네. 과로사 방지 대책을 포함한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말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택배업 종사자들의 산재를 분석해 보면 밤 10시에서 새벽 6시 사이 야간 산재가 4배 넘게 늘었는데 네. 같은 기간 비야간 산재 건수가 1.8배가량 늘어난 것과 대조적입니다. 예. 택배 노조는 당초 새벽 배송 폐지가 아니라 0시부터 5시 초심야 시간 배송을 제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정부터 5시까지를 금지 시간으로 정하는 대신 신선 제품 같은 신속한 배송이 필요한 물건은 조기 출근조 그리고 오후 출근조로 나뉘어진 근무자들이 미리 분류해놓고 오전 5시부터 배송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 본래 업무가 아닌 분류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노동 강도와 시간을 줄일 것도 제안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새벽 배송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야간 배송을 최소화하고 새벽 배송 기사들이 주간에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이다. 과거 환경미화원,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임금은 유지한 채 주간 근무로 전환했던 선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이 새벽 배송이 아니면 육아 등 일상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면서 네. 적잖은 소비자들 여전히 불편을 우려하는 상황인데요. 이 글은 8,000개에 가까운 동의를 얻어 많은 공감을 사기도 했고요. 예. 또 과로가 문제라면 해당 시간에 인력을 더 투입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쿠팡과 택배 노조 등이 참여한 이 택배 사회적 대화는 오는 28일 3차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직장인들 기대감이 커질 만한 소식인데 내년부터 7월 17일 재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네, 의미도 물론 중요하지만 철저한 이 직장인 입장에서는 입꼬리부터 올라가는 소식인데요.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가 어제 재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전체 전체 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18년 만에 재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되는 건데요. 예. 재헌절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걸 기념하는 날이죠. 네. 1950년부터 공휴일로 유지되다가 2008년부터 제외됐거든요. 당시 주 5일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 생산성 저하를 우려해 공휴일에서 제외됐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재헌절뿐입니다. 네. 다시 빨간 날로 만들어달라는 요구 역시 꾸준히 이어져 왔고 또 지난해 한 조사에서는 10명 중 9명이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는데 네. 이게 만약 통과되면 어떨까
않을까 싶어서 달력부터 들여다봤더니요. 예. 내년 7월 17일이 마침 금요일이더라고요. 살짝 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많이들 지금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어떻게 하면 이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봐왔는데요. 네. 일단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뭔지부터 보면 이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지역 발전도 되고 절세 혜택도 누려 상부상조할 수 있는데 특히 이름에 고향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 고향이 아니어도 된다고 하네요. 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이라면 어디든지 선택할 수 있어서 온라인에선 어디 지역 답례품이 좋다더라 이 추천글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네. 또 기부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가성비로는 최고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10만 원을 내면 연말정산 후 10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받는다는 오, 의미고요. 예. 또 여기에 기부액의 30% 한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면 10만 원을 기부하면 낸 돈을 다 어허. 돌려받고 네. 덤으로 3만 원 상당의 선물도 생겨 낸 것보다 더 받는 셈입니다. 그러네요.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자체들은 기부가 몰리는 연말을 앞두고의 추가 이벤트까지 선보이고 있는데 네. 몇 개 소개해드리자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10만 원 이상 기부한 모든 기부자를 대상으로 최대 5천 명을 뽑아서 해운대 5성급 호텔 숙박권, 오. 한우 등심 세트, 오. 또 지역 화폐 등을 주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예. 기부도 하고 선물도 받고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4시가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서 교통량은 감소하고 있는데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부터 살펴드릴게요. 성산 마도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는 20분쯤 전에 됐지만 아직도 뒤쪽으로는 조암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고령 부근입니다. 양평 쪽으로 작업 여파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고령 분기점 부근 1차로가 차단됐고요. 고령 1터널 부근부터 답답한 상황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중부 1터널 부근에서 작업 중이라 경기 광주 부근부터 정체가 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2중부고속도로입니다. 공사로 전면 차단이 예정된 구간이 있습니다. 곤지암 분기점 부근인데요. 시간은 오후 1시 30분 그리고 3시 30분 이렇게 두 차례 걸쳐서고요. 10분가량 전면 통제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IT 세계 속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IT 연구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아람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대학가에서 이 AI 커닝, 그러니까 부정행위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이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던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일단 가장 최근 사례를 보면 서울대 교양과목 통계학 실험 중간고사였습니다. 네. AI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이 됐는데요. 특히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가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시험이었는데도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네. 분명히 담당 교수가 시험 전에 AI 사용은 부정행위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챗 GPT에 접속해서 문제를 풀었다고 해요. 네. 네, 근데 이 시험 후에 일부 학생이 조교에게 부정행위와 관련된 정황을 제보를
보고를 했고요. 네. 채점하던 중에 AI 사용 흔적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예. 학교 측에서는 자진 신고해라 이렇게 권유를 해서 한 2명 정도가 자수를 한 상황이었고 결국 해당 분반의 중간고사 성적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시험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기존에도 연세대와 고려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죠. 소위 스카이라고 부르는 이 대학 전부에서 AI 부정행위가 발견이 된 거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다른 대학에서는 더 큰 규모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던데 단체로 커닝을 한 사례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 연세대 사건이 정말 규모가 충격적인데요. 네. 600명이 수강하는 대형 강의였습니다. 예. 이 자연어 처리와 챗 GPT 중간고사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이 됐습니다. 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네. 수업이 바로 챗 GPT를 가르치는 예. 수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 시험이 비대면으로 진행된 시험이었고요. 네.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시험 내내 컴퓨터 화면 그리고 손, 얼굴이 다 나오게 영상을 찍어서 제출하라. 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나름의 조치를 취했는데. 네, 그런데도 학생들이 촬영 각도를 조정하면서 네. 사각지대를 만든다든지 야. 아니면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들 겹쳐 띄우면서 우회를 한 거죠. 하하, 네. 좀 더 놀란 거는 이 이후에 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네. 이 투표에 387명이 참여했는데 무려 211명이 커닝했다라고 응답을 한 거예요. 거의- 절반 이상인 그러네요. 거죠. 어. 현재까지 약 40명이 자수를 했다고 하고요. 예, 담당 교수는 적발된 학생들은 모두 0점 처리하고 네. 자수하지 않으면 유기정화까지 추진을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네. 또 다른 유형의 또 집단 부정행위 사례도 있었어요. 네, 요거는 AI는 아니고 단체의 예. 어떤 부정행위의 일종인데요. 네네. 고려대에서 1,400여 명이 넘게 수강하는 과목입니다. 비대면 중간고사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아. 통해서 이 시험 문제랑 답변을 실시간으로 공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 사실이 제보되자 이 역시 담당 교수가 중간고사 전면 무효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고요. 네. 그러니까 1,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시 시험을 봐야 하게 된 거예요. 네. 다들 이 관계자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시험의 운영 방식이라든가 부정행위 방지 대책 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생들은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궁금한데 학생들 사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대학 커뮤니티를 보면 참 죄책감 없는 반응들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또 한 연세대 학생은 이 상황에서 애초에 이 AI 활용한 수업에서 AI 부정행위 고려하지 않은 시험 구조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면서 책임을 학교에 돌리기도 했고요. 네. 또 여기에 적발되지 않은 다른 학교의 커뮤니티에서도 우리 학교도 집단 컨닝방 만들지 한 않았었냐라는 것 글도 같다. 그런 글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시험에서는 이런데 과제에서는 더 상황이 이제 좋지 그렇죠.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AI 안 쓰면 바보다라는 말까지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코딩 같은 거 하는 수업에서는 과제 내용 그냥 설명하기만 하면 20초 안에 코드 500줄을 짜준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두세 가지만 고치고 제출한다. 이렇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 정도로 뭐 시험에서도 과제에서도 사용할 정도면 학생들이 AI를 뭐 얼마나 자주 어느 수준까지 사용하고 있는지 뭐 구체적인 통계가 있을까요? 네, 통계들이 있어서 몇 개 가지고 왔고요. 예. 먼저 고등학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진학닷컴이라는 교육 사이트에서 고교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예. 수행평가에 AI 사용한다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96.5%. 거의 전부 다네요. 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예. 수가 있죠. 근데 AI 활용 방식을 잘 보면 네. 응답자의 80%는 AI가 생성한 내용을 절반 이상 수정하거나 보완한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수정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1.1%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네. 그래도 대부분은 그래도 수정을 해서 그대로 쓰지 않는 수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고요. 일단 대학생도 이 관련된 통계가 조금 있는데요. 네. 서울대 자체조사에 따르면 97%가 학업 중에 AI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뭐 과제 작성, 발표 자료 준비 등 굉장히 학습 전 단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에서 어느 선에서 쓰느냐의 또 차이가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이 이렇게 AI를 뭐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성능이 뭐 뛰어나기 때문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일단 제일 최근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2016 수능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예. 이걸 AI로 시험을 풀어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 네. 네, 이 연세대 인공지능융합대 김시호 교수팀이랑 연합뉴스가 네. 요거를 공개를 했는데요. 예. 일단 1등을 보면 오픈 AI의 GPT-5가 차지를 역시. 했습니다. 예. 이번에 작년 수능보다 좀 어렵게 출제됐다. 특히 수학이 불수능이었다.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예. 근데 여기에서 단 한 문제만 틀릴 정도였고요. 네. 또 올해에는 특히나 수학 영역이 곳곳에 고난이도 문제가 배치되어 있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도 네. 비교적 안정적인 1등급을 획득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또 더 무서운 건 문제 푸는 속도인 것 속도. 같아요. 아,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GPT-5가 국어, 영어, 수학을 전부 다 보는데 걸린 시간이 네. 15분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이게 지금 몇 시간씩 걸릴 문제인데 맞습니다. 15분. 네. 네. 일단 뭐 입시 전문가들은 아직 인서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4년제 대학 합격 노려볼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네. 무서운 점은 성장 속도인 것 같아요. 네. GPT 맨 처음에 나왔을 때 3.5 모델이 당시 수능 풀었을 때에는 네. 17점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6문제 빼고 다 틀렸었어요. 잘 못했구나. 네. 네. 근데 이게 단 2년 만에 9등급이 1등급이 되는 이런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섭네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I가 이렇게 좀 빠르게 고도화되다 보니까 뭐 교육 현장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문제가 뭐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도 아닐 것 같고요. 또 학교 안에서만 이런 게 벌어지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 이게 AI를 금지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이 딜레마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교육계에서는 물론 이 AI 컨닝이 학생들만의 잘못은 아니고 시대 흐름에 맞게 평가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비대면 시험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AI를 쓰고 있는 환경에서 네. 비대면 시험에만 AI 쓰지 말아라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네. 또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세대 같은 곳은 영상 감독 시스템 만들었지만 학생들이 우회를 했잖아요. 예, 학생들이 더 똑똑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 이 전국 대학교육협의회 조사 결과 전국 131개 대학 중에서 77%가 AI 사용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또 있다고 하더라도 선언적인 것에 가깝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네. 또 스포츠계에서도 한 천재 바둑 기사로 불렸던 친수애라는 이 소녀가 예. 대국 중에 AI 프로그램 사용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아하. 실제로 비교를 해보니까 네. 본인이 둔 기보랑 거의 73% 정도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요. 네. 그 전에는 시즌 승률이 39%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적발됐던 시기에 승률이 71%로 급상승하는 이런 결과가 있어서 아하. 프로 자격 박탈되고 8년간 출전 금지 처분까지 받는 이런 그래야죠.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뭐 다양한 부정 행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AI 부정 행위를 잡아내기 위한 탐지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또 기술에는 기술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국내 스타트업 에딘트라는 곳에서는 AI 시험 감독 솔루션 프록토매틱이라는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스템의 특징은 시험 보는 사람의 눈이 화면에서 사라져도 시선이 향하는 방향을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얼굴이 안 보이더라도 얼굴에 여러 가지 포인트라든가 눈동자 좌표 같은 걸 추출해서 예. 방향별로 얼굴 각도, 홍채 위치 이런 거를 계산을 해낸다라는 거죠. 오, 네. 뿐만 아니라 수험자의 행동이나 어떤 배치된 물체, 소음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정행위 가능성을 판별한다고 합니다. 네. 또 메사쿠어 컴퍼니의 아이제너스 OTM이라는 솔루션도 있습니다. 예. 누적 응시자 수가 57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도 정면에 있는 웹캠 그리고 측면에 있는 모바일캠, 시험 화면 이렇게 세 가지 소스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험 네. 환경을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어허.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행위를 실시간으로 탐지한 다음에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이 분석 리포트를 제공해 준다고 해요. 네. 또 모니터라는 온라인 시험 감독 서비스도 있는데 네. 이미 13만 건 이상의 온라인 시험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비대면 시험 과정에서 검출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있고 네. 또 과제나 레포트 검증에는 카피킬러라는 시스템이 널리 사용이 되고 네, 있습니다. 네. 원래 표절률 탐지하는 서비스였는데 그렇죠. 네. 이제 GPT 킬러 기능이 들어갔어요. 호호호. 그래서 AI가 생성한 텍스트를 탐지하고 알려주는 기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는 해도 이런 이 탐지 시스템도 뭔가 완벽하진 않을 것 같고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바로 오픈 AI의 사례인 것 같아요. 네. 이 오픈 AI가 챗 GPT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미 99%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AI 탐지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걸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아주 작은 오탐지 확률도 학생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걸 공개하는데 되게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실제로 이 카피킬러 저도 사용해 봤고 또 네네.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네네. 실제로 사용한 사람들의 불만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학 신문이 재학생 2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했는데요. 네. 이 GPT 킬러 사용해 본 사람들 126명 중에 89.7%가 GPT 사용하지 않은 과제인데도 표절률이 높게 나왔다. 이렇게 억울하겠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37명은 이 GPT 킬러가 제시한 표절률 때문에 실제로 나는 불이익을 받았다. 안 했는데 네. GPT를 쓴 것처럼 맞아요. 오해를 받은 케이스.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높은 표절률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미제출한 것과 같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도 있다라는 건데요. 네. 이 저 또한 제가 쓴 글을 넣고 돌리면 네. AI가 작성했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요? 네. 근데 이거는 AI의 패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패턴을 학습해서 그걸 생성하기 때문에 인간의 패턴을 학습한 AI, 그 AI가 생성한 글 비슷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 특정 인종 학생에게 AI 탐지기구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어민 학생이 아니라 비원어민 학생들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직접 작성을 했더라도 AI로 작성됐다고 오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F학점 받게 되면 정말 억울한 일이 벌어질 수도 그럼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작은 가능성이라도 어떤 감안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의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기술적인 해결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어떤 근본적인 교육 방식이라든가 평가 체계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AI에 대한 접근 방식도 이 국가마다 좀 다르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뭐 이게 완전히 정해진 규칙 같은 거는 아니지만요. 네. 이 대부분의 서구 대학에서 AI를 규제나 관리 대상으로 보는 반면에 네. 이 중국과 같은 곳의 대학들은 습득해야 되는 핵심 역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구 대학들은 AI를 좀 관리해야 되는 위협으로 보는 거고요. 네. 영국의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3배 증가했다라는 결과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급증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또 탐지 도구도 도입하고 처벌을 엄격하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반면에 중국 대학들은 AI를 굉장히 습득해야 되는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중국의 교육 컨설팅 기관 마이코스 연구소라는 곳에서 최근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중국 대학 교수와 학생 중에 단 1%만이 학업이나 업무에서 AI 도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99%가 사용을 하고 그렇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또 이 중에서 60% 정도는 하루나 일주일에 여러 차례 AI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대학생의 증언만 봐도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AI를 과제에 활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들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교수들이 더 이상 AI 사용을 경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모범적인 활용 방법을 지키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런 담론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예. AI의 활용 역량이라든가 생산성을 강화하는 방향,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좀 옮겨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경쟁력을 확보하고 가이드라인 세울지가 좀 고민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도 고민이 굉장히 많고 정부에서도 교육부가 최근에 AI 윤리교육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AI 관련해서 비전공 대학생도 AI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게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기본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또 앞서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 연세대도 이 AI 혁신연구원 주제로 공청회 열어서 학생과 교직원들의 의견을 좀 들을 예정이고요. 예. 근데 여기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건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교육이 결과물보다 과정 중심으로 평가 방식 바꿔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요. 실제로 카이스트나 칸 아카데미아 같은 곳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평가의 과정 자체, 목적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6089님이 AI를 올바르게 활용한 학생들이 늘어나면 AI 기술 활용에 대한 활용 능력이 높아져서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이 부정행위로 사용하는 AI 커닝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서 전체적인 어떤 환경과 분위기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IT 연구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아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오늘의 뉴스, 또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그리고 한낮의 과학실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뒤 1시에 다시 뵙죠.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고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본다고 할 때 보통 먼 발치에서 바라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먼 발치라는 말은 조금 멀리 떨어진 곳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야에는 들어오지만 서로 대화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를 말하는 것이죠. 또 먼 발치는 주로 동사 되다와 함께 쓰여서 먼 인척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까 우연히 만난 남자는 아내와 먼 발치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먼 발치라고 하면 멀다를 뜻하는 먼이 발치라는 명사를 수식해 이 두 표현을 띄어서 쓸 것 같지만 먼 발치 자체가 하나의 명사이기 때문에 모두 붙여서 씁니다. 발치라는 말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누울 때 발이 가는 쪽을 기본 의미로 해서 그는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발치를 더듬어 양말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 경우 반이어는 베개마치 아니고 누웠을 때 머리 부분을 뜻하는 머리마치입니다. 그리고 발이 있는 쪽이라는 뜻으로 쓰이면 시선을 발치에다 두고 있다. 같이 말할 수 있고 또 사물의 꼬리나 아래쪽이 되는 끝부분이라는 뜻으로 쓰이면 그는 웃옷과 바지는 침대 머리맡에 두고 구두는 침대 발치에 놓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이었고요. 서울 등 대다수 지역 영하권이었습니다. 한파특보가 해제됐어도 내일 아침 영하권의 추위는 지속되겠습니다. 설이나 얼음이 관측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낮에 활동하는 데는 무난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낮 기온은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추위가 모레 낮부터는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되면 맑고 건조한 가운데 추워진다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해기
풍차에 의한 강수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성 등 일부 서쪽에 약하게나마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청, 호남, 제주는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해안 쪽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눈으로 내리는 경우는 1cm 정도, 제주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모레까지 오겠습니다. 제주의 비의 양은 5에서 10mm 가까이 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서울이 6도, 대전 8도 등 4도에서 11도의 최고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2도 등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 서울 8도 등 6도에서 12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겠습니다. 또 바람도 전국적으로 강하겠고요. 동쪽 해안과 산지 건조한 상태라 각별히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4.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네,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하고요. 정치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화요일 코너로 돈 되는 라디오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평소 관련 고민 있으셨다면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또 추첨을 통해서 5분께는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도 보내드리니까요. 미리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선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과 방위산업 등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해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2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김건희 특검에 이달 말 소환 통보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강훈 씨가 오늘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전 씨는 기자들 앞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정부 과천정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 등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법원행정처 폐지와 전관 이후 근절을 담은 대법원장 등 권한분산 개혁안을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합니다. KBS가 연속 보도한 기자 선행매매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직 기자 1명과 증권사 직원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금 중동 아프리카 순방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방문은 취임 이후에 처음입니다. 네.
이번에 아랍에미리트를 국빈으로 방문하면서 아랍에미리트 측이 F-16 전투기하고 미라주 전투기를 출격했어요. 네. 양쪽에서 우리 공군 1호기를 호위하면서 환영했고요. 네. 아부다비에 도착해서 첫 일정으로는 아랍에미리트의 현충원격이라고 하는 네. 와하트 알카리마를 방문하고 이후에는 시내 한 호텔에서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예. 이 대통령이 가기 전에 그 전에 특사 자격으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먼저 갔어요. 네. 그렇게 친서 전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서 이 대통령 친서 또 전달한 다음에 다시 아랍에미리트로 합류를 했는데 네. 요거는 이재명 정부가 그만큼 중동과의 협력을 지금 상당하게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도 정상회담, 양해각서 체결식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방문에서는 특히나 국방, 방산투자 비롯해서 원전, 에너지 등 4대 핵심 분야에 주력을 할 텐데요. 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는 우리 기업 총수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등등 그래서 재계 총수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 방위 산업에 있어서 수출 다변화를 꾀하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MOU 통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지도 주목됩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국방부가 북한의 이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죠. 네, 국방부가 어제 김홍철 국방정책실장 명의의 담화를 냈습니다. 예. 그 내용인즉슨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군사회담을 하자라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배경은 뭐냐면 오랫동안 반세기 넘게 방치된 군사분계선 표지판 때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표지판, 분계선의 표지판, 남북 간의 경계가 여기다라는 걸 표시를 하는 건데 예. 이게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 체결에 따라서 군사분계선 따라서 쭉 1200개를 설치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 후에 도중에 관리가 안 되고 그렇죠. 분실되고 뭐 유실되고 부식되고 네. 이렇게 손상이 심각한 상태이다 보니까 문제는 이게 뭐냐면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군사적인 긴장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군사분계선 따라서 무려 250km 길이에다가 500m 간격으로 다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1200개니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대로 식별할 수 있는 건 200여 개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근데 언젠가부터 정말로 북한군이 뭐 작업을 하다가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남하하는 사건 이런 뉴스들 좀 빈번하다고 느껴지셨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실제로 북한군의 이 군사분계선 침범이 지난해에는 10회 미만이었는데 올해 10회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군 당국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그래서 이 군사분계선 양측 다 곤란하니까 제대로 설정하게 좀 군사회담 해보자라는 건데 북한이 바로 호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일단 요 의제가 북한이 그렇게 뭐 크게 관심을 가질 만한 의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고요. 또 우리 군이 남북군사회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이 있었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군 당국은 북한의 특별한 반응은 아직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이에 대한 특별한 반응은 없었고 이 북한이 오늘 이 한미가 최근 공개한 이 팩트 시트를 두고 첫 공식 입장을 내놨죠. 네, 한미가 팩트 시트를 공개한 지 나흘 만에 북한의 공식 입장이 나온 건데요. 네. 조선중앙통신 오늘자 논평입니다. 예. 여기서 북한은 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이 한국과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다. 라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 그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놓고 분분하던 논의 뭐 우리에게 뭐 유화 제스처를 취할 것이다. 뭐 여러 장밋빛 기대도 있었지만 네.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다라는 주장으로 하고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두고도 네.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일이다. 엄중한 사태 발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예. 또 미국이 우리 우라늄 농축하고 그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동의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준핵 보유국으로 키도둠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다. 미국의 위험천만한 대결 기도를 직관해주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북미 대화 이런 기대를 완전히 접은 것 같다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요. 예. 한편 또 볼 수 있는 건 고위급 담화 대신에 논평 형식으로 입장을 냈어요. 이거는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도 일정 수준 좀 수위를 조절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접 공동 정상이 만나느냐 하는 약간 기대도 있었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가 검찰 고위직 사의 표명으로 이어지고 있네요. 네.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인데 검사장 18명이 집단으로 경위 설명을 요구한다면서 입장문을 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민주당 또 법여권에서는 검사들의 이중잣대를 펴고 있다라거나 그러면서 항명으로 규정을 하기도 했죠. 예. 그래서 더 나아가서 법무부는 이제 관련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그런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고위 간부들이 사퇴를 표명하고 있는 건데요. 예. 사퇴 표명한 검사장들 보면은 그 입장문에 참여했던 검사장 중에 최선임인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요. 예.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했는데 이 광주고검장은 그 노만석 전 총장 대행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조직 내부에서의 어떤 관계성 좀 이런 것도 내밀하게 사실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반발성 사퇴일 수도 있지만 성명을 주도하고 입장문을 낸 검사장 입장으로서 네. 법무부의 징계 움직임을 보고 좀 이제 부하 직원들에게 이제 책임을 진다라는 뜻으로 거취를 결정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살짝 톤 조절에 들어갔어요. 예.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것 같다라거나 항명보다는 의견 전달을 한 것 같다. 다만 집단 행동 자체가 안 맞는 것이다라고 했고요. 네.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출국하셨다 이렇게 좀 말을 아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국민들을 위해서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좀 시사하는 그런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하면서 또 민주당 지도부 투톱 뭐 정청래 대표나 네. 김병기 원내대표 뭐 이 두 사람도 검사 파면 검찰 개혁 이런 것과 관련된 발언은 네.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여야가 오늘 이 국정조사 협의를 이어가는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갭이 너무 커요. 네. 네. 그리고 여러 차례 만났지만 그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둘 다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목표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방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가 국정조사를 맡아서 검찰 수사 기소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걸 파헤쳐봐야 된다라는 거고 네. 국민의힘은 법사위는 안 된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법사위원장도 추미애 위원장이고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 특위를 따로 꾸려야 된다. 그래야 공정하다라는 것이고 추가로 국민의힘은 여기에다가 그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뭐 증인으로 부르자라고 요구를 하면서 예. 좀 대통령실하고 이제 같이 가져가 보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국정조사 회동, 그 논의 회동, 2+2 회동하고는 또 별도로 계속 대여 투쟁을 하고 있어요. 네. 어제는 용산으로 갔고 예. 이재명 대통령은 출국은 했지만 네.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가서 항의를 했고 또 오늘은 정부 과천청사로 가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열면서 대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떠나기 전에 그 검사들 연루된 관봉권 또 쿠팡 사건 외압 의혹 수사할 상설 특검을 임명했어요. 정부의 검찰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네요. 네, 이번에 그 상설 특검은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을 했고요. 예. 상설 특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 네.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상설특검 임명안 그래서 들여다볼 사건 이 두 가지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예. 그리고 하나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불기소 외압 의혹 이렇게 두 개죠. 네. 근데 두 건 모두 사실 검찰을 겨냥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는 그 관봉권 띠지 분실은 정말 중차대한 수사 도중에
핵심 물증을 잃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네. 그러면 검찰이 어떤 정황을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의도적인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돼 왔던 일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쿠팡 퇴직금 사건 이것도 윗선이 뭐 불기소 결정을 압박했다라는 의혹인 건데 네. 국정감사장에서 그 직접 수사했던 검사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폭로를 네. 했잖아요. 네. 어떤 무마하라는 압력이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검찰 조직의 그런 의혹들을 파헤친다는 건데 결국에 어떤 이유 때문이건 어떤 방식으로건 검찰을 압박하는 모양새인 거고 네. 애초에 그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대한 그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두고 뭐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예. 그러면서도 정부 여당의 생각은 이걸 검찰 개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겠다라고 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만약에 뭐 어떤 검찰 윗선의 어떤 외압이라든가 또 고의적인 부실 수사 네. 이런 정황이 확인이 된다면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 더 커질 전망입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인 박민영 대변인이 이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이 너무 많다고 발언하면서 문매를 맞고 있어요. 뭐 비난이 쇄도하니까 결국 사과는 했는데 그래도 논란은 계속되는 모습이네요. 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인데요. 네. 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그 같은 당 김혜지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었어요. 예. 비례대표에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고 본다. 적당히 해야 된다. 장애인이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다. 뭐가 부족하게 자랐냐. 일부 약자성을 무기 삼는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예. 네, 이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했었어요. 그런데 김혜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한계로 분류되기도 하고 그것보다도 무엇보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를 했던 그런 그랬죠.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커지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경고를 줬고요. 또 당직자 전원에게는 언행에 유의해달라 이런 당부를 했는데 네. 그런데 사실 별다른 징계는 없기 때문에 이대로 끝나는 그것도. 거냐. 뭐 이런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민영 대변인은 결국에는 사과를 했어요.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유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장애인을 비하한 게 아니고 과대표된 거를 얘기한 거다라거나 네.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 장애인이 3명이나 배정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김혜지 의원은 이 박민영 대변인의 방송 중에 허위 사실이 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고요. 네. 또 더불어민주당 전국 장애인위원회가 장애 혐오 발언으로 이 논란이라면서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즉각 해임하고 제명하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딴지일보가 민심을 보는 척도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좀 당 안팎으로 시끄럽네요. 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워크숍 강연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예.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봤을 때 딴지일보가 가장 바로미터다. 거기 흐름이 가장 민심을 보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또 본인이 SNS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뭐 딴지일보에 글도 많이 올렸고 이런 것들을 내세웠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곧바로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발언이다. 여당 대표 자격이 있는 거냐. 김어준의 아양을 떨어서 정치 생명을 연장하겠다는 교활한 꼼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는데요. 네. 문제는 사실 야당의 반응이 아닙니다. 여당에서 부글부글 하고 있어요. 예. 집권 여당 대표가 한 매체를 한 커뮤니티를 콕 집어서 얘기한 건 매우 부적절한 데다가 네. 그리고 실상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하고 정청래 대표, 딴지일보 이게 톤이 전혀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정청래 대표는 얼마 전에도 그 당원 당규 개정안을 전당원 투표에 붙이기로 했다가 번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 내용은 그 대의원하고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1대1로 바꾼다. 이게 골자였는데 네. 그 당원 자격 논란이 불거진 거죠. 뭐 한 달만 당비를 내도 당원으로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은 네. 유리하게 이거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이런 게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이제 게임 얘기를 하면서 되게 금기시된 그 마재윤의 이름을 이제 예. 꺼내서 또 설화를 일으키기도 했는데 네. 여러 가지로 연임을 염두에 두고 서두르다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 이어집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해외 소식 살펴보면요. 이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앱스타인 의혹이 재점화되는 모습인데 미국 정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앱스타인은 트럼프가 선거에 성공하기 전부터 이제 이 문건과 이 스캔들이 굉장히 좀 화두가 됐었는데 네. 앱스타인은 억만장자이고 희대의 성착취범으로 알려져 있죠. 네. 수감 중에 사망했습니다.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앱스타인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었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앱스타인의 이메일에서 트럼프의 이름이 대거 등장하면서 미국 하원이 관련 문건을 완전히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네. 근데 공화당 지지자들도 충격을 받고 분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이 문건 다 공개하자라고 표결하는 거에 마가 세력들도 되게 가세를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또 분개를 했고 예. 그래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앱스타인 파일 공개 법안이 올라오면 대통령으로서 서명할 것이냐 이런 취재진 질문을 받고 네. 전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했고요. 네. 앱스타인과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의 친구들, 주변인들은 전부 민주당 사람들이었다. 그건 민주당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과의 관련성은 극구 부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원에서 사실 지금 좀 트럼프가 여러 가지로 조금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앱스타인 파일 공개 촉구 법안이 올라가면은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로서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돌연 입장을 바꾼 거라는 해석이 중론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 드립니다. 세무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동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귀 쫑긋하고 듣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고요. 네, 요즘 물가도 오르고 연말에 돈 쓸 것도 많아지면서 네. 가계부를 들여다보는 분들 많을 겁니다. 네, 어디 네. 지출 줄일 것 없나 하고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늘 부담으로 느껴지는 게 바로 보험료인데요. 보험이란 게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지출이지만 당장은 아깝다고 느껴지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시도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부담되는 보험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보험료 납입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어떻게 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송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영로 원장님과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필요한 보험을 줄이기 위해서 뭐 중복된 보장이라든지 좀 과도한 보장 덜어내는 일명 보험 리모델링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필요한 보장을 채우는 경우도 있지만 네. 보통 뭐 보험료 지출이 크다면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을 줄이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입한 보험의 전체 점검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금융감독원의 내 보험 다 보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게 좋은데요. 내 보험 다 보여. 맞습니다. 네.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도 네. 이 사이트에 접속해 조회를 하면 국내 모든 보험사에 가입된 숨은 보험까지 전체 계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요. 예. 사망, 진단, 입원, 실손 등 영역별로 분석도 해줍니다. 네. 그리고 현재 납부한 총 보험료 그리고 미래 예상 연금 수령액까지 다 계산해서 한눈에 보기 편한데요. 예. 이렇게 전체 점검을 통해서 일단 가입한 보험의 만기 기간도 봐야 하고 네. 납입 기간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감당 가능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체크해봐야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보장 분석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중복 가입이나 중복 가입된 특약이 있다면 하나만 남기고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네네. 근데 막상 중복된 특약 자체가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을 경우에는 귀찮아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금액도 모아보면 꽤 큰 금액이 되니까 중복 특약은 꼭 정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게 막상 이 보면 특약이 참 많아서요. 뭐 어떤 특약이 꼭 필요한 건지 막 봐도 잘 모르겠고 뭐 용어도 좀 낯설고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특약이 수백 개 달하는데요. 네. 사실 보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겠죠. 하지만 그만큼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야만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보장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불할 만한 합리적인 보험료인가 이 기준에서 생각해 보시고 또 꼭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특약은 가감하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가장 가성비가 떨어지는 특약으로 알려진 입원 일당은 예. 내는 보험료 대비 보장은 크지 않고 또 실비가 있다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기에 네. 보험료가 부담되면 특약 삭제를 추천드리고요. 입원 일당.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필요성 대비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은 특약을 중심으로 가감하게 정리하는 게 좋은데요. 네. 여기서 암, 뇌질환, 심장질환 진단비는 매우 중요한 핵심 보장이니까 네. 이 진단비 위주로 강화 또는 유지하고 나머지 특약을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가입한 보험이나 특약이 가장 강범위한 보장인지도 체크해야 하는데요. 네.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비슷하지만 보장 범위가 각각 제각각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같은 보험료를 냈지만 보장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뇌출혈 진단비와 뇌혈관 진단비로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예. 이렇게 들으면 뭐가 다른가 싶을 텐데요. 비슷하게 들려요. 네. 뇌출혈 진단비는 말 그대로 뇌혈관이 터졌을 때 뇌출혈이 있을 때. 네. 네. 그때만 보장되는 보험이라서 보장이 조금 범위가 좁고요. 예. 그래서 많이 발생하는 뇌경색이나 네. 뇌동맥류 같은 질환은 보험금을 못 받기에 보다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진단비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 달라 보이지만 보장 범위가 완전 다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험료를 또 줄이고 싶다면 어떤 걸 또 체크하면 좋을까요? 본인 상황에 맞지 않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 역시 해지하는 게 답일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만약 20대 미혼자가 가족을 위한 종신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건 불필요한 보험에 해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해지 전에 해지한금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예. 납입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면 원금 손실이 클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보험 갈아타기를 생각할 때는 기존 계약의 해지한금과 남은 납입액을 먼저 계산하고요. 네. 리모델링으로 줄일 총 납입액과 새 보장 가치를 비교해서 새로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되면 갈아타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 보험을 가입한 분들도 많은데 살림이 빠듯해서 저축 하나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 보험을 100세 보장으로 해서 보험료가 과도하게 나가는 것은 예. 추천하지 않고요. 29세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갈아타고 실손보험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게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더 저렴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당장 보험료 내기도 너무 빠듯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볼 여력도 없다 하는 분들 해지만이 답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받게 되는 해약금은 대부분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보험이 필요해졌을 때 재가입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 힘들다 싶으면 여러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네. 일단 대부분의 종신보험과 일부 정기보험과 저축성 보험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가맥 완납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건 보장 내용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형식이고요. 예. 가계가 어려워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장 정기 제도를 고려할 수도 있는데요. 예.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는 대신 보장 기간을 줄이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을 75세까지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변경하면서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는 겁니다. 다만 이를 다시 종신보험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결정 전에 신중히 고민해야겠죠. 대신 상황에 따라서 보장 내용을 줄이거나 보장 기간을 줄일 수는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상황마다 또 연령마다 다 다르겠지만
소득에서 몇 % 정도를 보험료로 지출하는 게 좀 적절하다고 보실까요? 소득과 가족 구성, 건강 수준에 따라 많이 다르겠는데요. 네. 하지만 평균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예. 일단 저는 좀 많이 짜게 봅니다. 아, 네. 그래서 보통 소득에서 3에서 6%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오. 좀 더 많이 잡는 분들은 네. 5에서 8%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또 저는 만약 보험료가 소득의 10%를 넘어선 수준이라면 과도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보험 리모델링을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 만약 20대 사회초년생이고 소득이 200에서 300만 원 정도라면 네. 월 7만 원에서 뭐 12만 원 정도가 적정 보험료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보험은 언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보험료 변동 구간이 좀 큰 구간인 40대 전후로 했어요. 네. 그래서 월급도 좀 오르고 40세가 되기 전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30대라면 네. 월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는 지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족보험까지 함께 챙겨야 하는 40대, 아. 50대의 경우에는 네. 월 소득이 400에서 600만 원 정도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네. 5에서 8%인 20만 원에서 뭐 많게는 48만 원 정도 선에서 보험료를 해결하는 게 좋고요. 네. 60대 이상은 뭐 소득이 줄어들거나 또는 연금 소득에만 의존할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연금 소득 포함 월 소득 대비 3에서 5%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40, 50대에 좀 가장 많이 늘어나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다시 줄어들고요. 60대.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처음 가입을 할 때 좀 잘 알아보고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애초에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뭐 누가 아파서 암에 걸리면 암보험 꼭 들어놔라 이런 네, 얘기를 네. 듣고 급하게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주변 사례가 있으니 특약도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요. 그러다 나중에 보험료가 부담되어서 다시 알아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가입할 때 암, 뇌, 심장 질환에 특화된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입원 일당과 같은 불필요한 특약은 빼고 진단비 위주로 구성하는 게 좋고요. 예. 보장 범위도 최대한 넓은 걸로 잘 확인해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싼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보험료 대비 보장 범위가 넓은 비용 효율이 높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얘기죠. 네. 이런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여러 뭐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아까 말했지만 조금이라도 어릴 때 가입하는 게 보험은 저렴하거든요. 아, 어릴 때. 네. 예. 그래서 가입을 고려 중이라면 빨리 가입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또 온라인 그리고 다이렉트 상품으로 가입해 사업비를 낮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할 때 납입 기간 역시 고려해야 하는데요. 예. 납입 기간을 만약에 뭐 30년, 40년으로 늘리면 월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총 납입액은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카드 할부를 길게 내는 거랑 비슷한 건데요. 네네. 그렇다고 납입 기간이 너무 짧으면 월 납입액이 부담될 수 있으니까 적정선으로 가입하는 게 좋고요. 또 장기보험은 비갱신이 유리하기에 예. 암보험 같은 건 비갱신으로 가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암보험은 비갱신. 네. 이것도 그런데 그 보험 가입자가 뭐 현재 몇 살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정확한 말씀인데요. 예. 보험 가입 시 비갱신형이 가장 우선이지만 네. 때에 따라서 갱신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만약 20대에서 40대라면 비갱신형 상품으로 구성하는 게 좋은데요. 네. 50대 이상은 현재 가입된 비갱신형 보험 보장 범위가 좁아서 고민이 된다면 특정 담보를 갱신형으로 어느 정도 기간까지 추가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 시점에서 비갱신형으로 추가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를 많게는 2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자동차 보험 뭐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는 뭐 블랙박스 할인이라든지 뭐 마일리지 주행거리 할인 같은 특약이 있잖아요. 암보험 같은 장기 보험도 이런 뭐 할인 특약이 따로 있을까요? 그 건강채 특약도는 네. 건강채 상품이 따로 있는데요. 건강채. 네. 네. 가입자가 건강검진 등 의료 기록을 제출해서 네. 보험사가 세워둔 적정 혈압 그리고 몸무게, 예. 비흡연 등의 기준을 통과해서 건강채로 판정될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건 기존 가입자도 건강채 판정 시 할인 적용되는 거니까 반드시 해당 보험사 또는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에서 확인하고 예. 보험료 절감 혜택을 가져가시길 추천드리고요. 오, 네. 또 보험 가입 시 본인 및 본인 배우자가
동일한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면 네.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도 있습니다. 아, 배우자랑.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적게는 1%, 많게는 10%까지 할인해 주니까 예. 두 분 다 가입을 생각 중이라면 같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 또 부부의 운전자 보험이나 실손보험, 자녀보험 등을 따로 가입하는 것보다 부모 보험의 특약으로 구성하면 보험료가 훨씬 줄어들고요. 아하.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보험료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자, 이렇게 보험료 줄이는 다양한 방법 함께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보험은 개수나 보험료보다 보장 효율성이 더 중요합니다. 보장 효율. 네. 네. 그래서 단순히 비싼 보험료를 줄인다는 개념보다는 중복 보장을 줄이고 자신에게 맞는 핵심 보장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조정해서 돈은 덜 내고 네. 보장은 더 탄탄하게 바꾸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부담되는 보험료 줄이는 방법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바의 댄싱 퀸 듣고요.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아바의 댄싱 퀸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 나가는 동안에도 지금 계속 문자를 보내주시는데요. 4927님 깜빡하고 못 찾은 보험금 조회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하셨어요. 좀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금융감독원의 내 보험 다 보여에서 네.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나 잊고 있던 보험 또 못 찾은 보험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콩으로 김지민님, 저는 1세대 실비 유지하고 있는데요. 3만 원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9만 원 내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수술을 3, 4년에 한 번씩은 받고 있다 보니까 일단 유지하고 있거든요.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 주셨네요. 그 1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험료를 9만 원 내고 있다면 네.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해서 보험료를 싸게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1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 예. 입원 치료비를 자기 부담금 없이 100% 보장해 주고요. 아. 그리고 비급여 뭐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 지급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 이 네. 상황인 상품인데 네. 김지민님께서는 산부인과 수술을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 계속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일단은 이 수술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보험을 재가입을 할 때 네. 100% 뭐 아무 부담도 없이 통과된다는 것도 보장을 말씀을 못 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현재 1세대 실손보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병원비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100%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보험료가 만약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네. 개인적인 생각은 1세대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4496님께서는 올해 65세이시고 건강한 편이라고 하셨고요. 현재 2세대 실손 유지 중인데 매달 내는 보험료가 19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4세대로 갈아탈지 고민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네요. 네. 그 1, 2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 예. 자기 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담이 없어지는데 네. 지금 만약에 65세이신데 건강하시다고 한다면 네. 보험료 부담 지금 보험료 거의 20만 돈이잖아요. 그렇죠. 보험료 부담이 많이 크다면 네.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9643님, 간병보험 꼭 필요할까요? 요양원은 안 되고 요양병원만 된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요양원은 안 되고 요양병원만 되는 것 때문에 네. 많이 갈등을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간병보험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느끼고 계시군요. 느끼고 네. 있기 때문에 네. 간병보험 웬만하면 꼭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양원은 안 되고 요양병원만 되는 거는 맞는 네, 맞습니다. 사실이고요. 네. 1036님, 저는 59세 학습지 교사입니다. 실비로 20만 원, 그 외 보험까지 해서 총 50만 원 정도 매달 내고 있는데 유지하기가 참 부담스럽네요. 어떤 보험을 줄이면 될까요? 하셨어요. 이거 오늘 방송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50대가 이렇게 넘어가고 60세 때부터는 네. 내 소득의 3%에서 5%. 뭐 많게는 5%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실비가 아마 이분도 실비가 1, 2세대 보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만약에 현재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걱정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좀 많이 건강하시다면 예. 실손보험부터 뭐 4세대 실손보험으로 교체하는 게 맞고 네. 만약에 이 지금 총 50만 원 나간다는 게 가족에 대한 모든 보험료가 50만 원인지 아하. 아니면 개별. 본인 혼자 보험료가 50만 원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 예를 들어서 1036님께서 혼자 부담하는 보험료가 50만 원이라면 굉장히 많이 내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중복 보장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네. 온라인 보험이나 다이렉트 보험으로 만약에 보험 교체가 필요하다면 네네. 그렇게 해서 보험료를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험료 너무 많이 나가는 거 맞습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들 한번 다시 재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542님, 시어른이 치매보험이 각각 보상된다면서 2개를 넣으셨던데요. 알아보고 하나 없애는 게 나을까요? 하셨어요. 이거는 네. 제가 이거는 좀 저 개인적인 네. 감정이 많이 들어가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상황이 지금 이렇게 놓여 있다 보니까 네. 웬만하면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혹시 모를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네. 하나만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병원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저 상황에서는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만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4496님, 9643님, 1036님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바로 보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다른 분들도 당첨되신 분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 올려두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여기서 마칩니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과학의 시선으로 우리 일상을 돌아보는 한낮의 과학실 시간입니다. 동아 SNC 이충환 편집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져오셨을까요? 역사 속에 많은 미스터리가 있잖아요. 네, 최근 과학자들이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전의 인물과 사건의 진짜 이야기를 찾아냈습니다. 오늘은 역사 속 미스터리를 과학으로 풀어낸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호, 미스터리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주제고 네. 흥미로운 주제인데 과학으로 풀어낸 미스터리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밝혀진 연구인데요. 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칠레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입니다. 그렇죠. 네, 사진이나 뭐 영상에나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모아이는 사람 얼굴을 한 거대 석상입니다. 네. 근데 이스터 섬 전체에 한 1000여 개 정도가 곳곳에 있다고 해요. 네. 그 이스터 섬은 서울의 4분의 1 크기. 거기 남미 해안에서 3,500km 떨어진 고립된 섬입니다. 네네. 그 13세기에서 16세기경에 원주민들은 사람 얼굴 모양의 거대 석상인 모아이를 한 1000개 정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터 섬이 발견된 건 18세기거든요. 네덜란드 탐험가가 1722년 부활절 발견했어요. 부활절 이스터자건 나와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스터 섬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네. 거기 섬에는 모아이가 수백 개 그리고 원주민이 3천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숲이 파괴되고 사회가 붕괴되면서 문명은 이제 급속히 몰락했는데요. 문제는 이 거대한 석상들이 대부분 화산 채석장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석상 하나의 무게가 40에서 50톤 정도 되거든요. 원시 사회에서 어떻게 옮겼을까요? 너무나 재밌는 주제입니다. 이게 일부에서는 뭐 외계인이 제작을 했거나 옮겼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과학자들이 이 미스터리를 좀 풀어낸 건가요? 네. 근데 원주민들 사이에 재밌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모아이가 채석장에서 재단으로 걸어서 이동했다.
너무 이런 전설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난달 이제 미국 뉴욕주 빙엄턴 대학 연구진이 이 의문을 풀었어요. 네. 그들은 3D 모델링과 실물 크기 복제품이 이제 한 4.35톤 정도 되는데 네.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예. 복제품 머리에 3줄의 밧줄을 묶고요. 예. 왼쪽, 오른쪽, 뒤쪽에서 사람들이 번갈아 당깁니다. 그러면 네. 왔다 석상이 왼발 오른발처럼 해서 띠뚱띠뚱 흔들리며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실험해 보니까 18명이 40분 만에 100m 정도를 이동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모아이가 걸어서 움직였다. 네, 이런 네, 전설이 전혀 허황된 건 아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뭐 걷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네요. 예, 실제 영상 찾아보시면 띠뚱띠뚱 걷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연구를 이끈 칼 리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힘도 거의 안 들고 오히려 효율적인 방식이었다.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연구팀은 또 섬의 도로 지형도 분석을 했는데요. 실제 모아이 운반로의 폭이 약 4.5m 정도 되고 중앙이 오목한 형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우연이 아니고 석상의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면서 이동하도록 만든 인공 구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 섬의 길 자체가 모아이 전용 도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너무 신기하네요.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모아이가 걸었을 걸 생각하니까 진짜 신기한데 그럼에도 이 모아이 석상이 왜 만든 건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나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일단 유력한 것은 원주민들은 이제 자신들 부족의 족장이나 영웅이 사망한 뒤에 신 혹은 영혼체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리고 모아의 얼굴에는 그 살아있는 얼굴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석상이 그 인물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영혼이 부족을 돌보게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실제로 모아이 석상은 해안 방향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호해야 하는 마을 쪽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깥 외부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내부 주민을 지켜본다. 이런 의미고 결국 조상 숭배적인 의미와 더 가깝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이외에 자원이 귀한 섬에서 물이 있는 곳에 표시했다는 해석도 있고요. 큰 석상으로 권력과 사회 조직을 상징했다. 이런 가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나 의식이 행해졌다는 장소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이제 부차적 설명이고요. 조상 숭배와 공동체 결속을 위한 상징물이다. 이런 해석이 가장 유력하다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모아이 석상을 어떻게 옮겼는지는 과학자들이 풀어낸 건데 이 외에 또 과학자들이 풀어낸 세계 미스터리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해 CNN에서요. 2024년을 인류 역사의 커튼을 걷은 해라고 표현했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과학이 역사의 미스터리를 푼 사례를 여러 개 소개를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고고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폼페이인데요. 이 이야기부터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폼페이.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사라진 도시가 폼페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여러 개의 시신이 발견됐었습니다. 근데 그중 하나 유명한 게 오랫동안 이제 엄마와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던 시신이 있었어요. 이렇게 꼭 안고 있는. 네, 맞습니다. 사진도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DNA 분석 결과 그들은 혈연 관계가 없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인 남성과 어린 소년이었다고 해석이 되는데요. 게다가 남성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남성은 마지막 순간 아이를 감싸 안으며 두려움 속에 위로를 건넨 것이 아닌가 보이고요. 이런 DNA 분석으로 폼페이 사람들의 다양한 유전자 다양성도 밝혀냈고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다문화적 사회였는지를 보여줬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냥 엄마와 아들로 남아 있었던 게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이 최근에 또 신기술로 이 숨겨진 유적지를 찾아내기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특히 라이다라는 기술을 도입해서 고고학 유적지가 굉장히 많이 발굴되고 있는데요. 라이다는 영어의 라이트 디텍션 앤 레인징의 약자로서 빛으로 거리를 재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레이저로 지구를 스캔하는 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고학자들은 라이다를 비행기나 드론에 달아서 수천 개의 레이저 펄스를 쏘는데요. 그러면 숲 위를 스캔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인공위성이나 항공사진은 나무에 가리면 아래 땅이 안 보이잖아요. 라이다는 나뭇잎 사이 틈으로 레이저가 스며
스며 들어갔고요. 지면에 닿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 때문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숲 아래의 땅 표면 모양까지 3D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유적지가 새로 발견됐나요? 예, 가장 대표적인 건 멕시코 캄페차 남부의 마야 정착지입니다. 네네. 라이다로 숲을 스캔하자 울창한 밀림 아래에서 거대한 도시 복합체, 즉 피라미드, 재단, 도로, 정원까지 해서요. 네. 모두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던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고립된 마야 마을이었다 이 정도 생각했는데 네네. 실제로 라이다로 스캔해보자 마야 문명은 거대한 도시권을 형성했다 이렇게 사실 밝혀진 겁니다. 네. 그리고 에콰도르 아마존 우림에서도 대발견이 있었는데요. 네. 라이다 스캔을 하자 정원, 직선도로망, 인공 구릉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 구조가 이제 너무 정교해서 아마존이 원시숲이 아니라 고대 인류가 가꾼 어떤 거대한 정원 도시가 아니었을까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와,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또 남태평 통가섬에도 라이다로 놀라운 결과를 냈는데요. 네. 화산섬 지형이라 사실 지표면 탐사가 여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다로 데이터를 얻어서 사라진 마을의 터와 재단 유적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단순한 유적이 아니라 오세아니아 문명에서의 어떤 교류망, 그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그런 단서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아시아 쪽에서도 라이다 성과가 있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의 실크로드 유적지입니다. 실크로드. 네. 네. 고고학자들이 라이다를 이용해서 모래에 묻힌 두 중세 도시의 성벽과 요새 구조를 복원했는데요. 네. 특히 이제 투근블락이라는 도시는 예. 기록으로만 전해지는데 실크로드상의 상업 중심지였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게 입증된 겁니다. 허허. 지도에 없던 고대 도시가 다시 발견이 된 거죠. 이야. 이렇게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도시를 신기술로 찾아낸 건데 요즘에 이 AI가 뭐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발굴된 문화재를 해석하는 것도 좀 한결 수월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AI는 이제 디지털 고고학자라고 불릴 만한데요. 네. 2024년에 AI가 한 가장 멋진 일 중 하나가 바로 페루의 나스카 평원입니다. 네네. 네, 수많은 지상 그림이 있다는. 그렇죠. 네. 인간 눈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사막의 선들을 AI가 이제 인공 위성 영상 수천 장을 분석해서 네. 새로운 지상 그림 수백 개를 찾아냈습니다. 와. 사람의 얼굴, 동물, 미로 같은 문양까지요. 네. 그래 이제 나스카 문명은 단순한 신비가 아니라 AI 덕분에 정교한 문화적 언어로 읽히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탈리아의 베수비오 화산재 속에서 두루마리가 발견됐는데요. 이 네. 두루마리 프로젝트에서도 AI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폼페이 근처의 헤르쿨라네움 도서관에서 나온 2000년 전 두루마리들이 화산열의 숫덩이로 변했었는데요. 아이고. 네. 예, AI가 X선 단층 촬영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예. 그 안에 이제 글자 패턴을 3D로 복원했는데 그 결과 고대 철학자 필로데무스의 글 일부가 해독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 사실 눈으로 이렇게 직접 확인해 보기 어려운 걸 네. 이 기술로 밝혀냈다는 거죠. 이런 접근이 계속되면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야사가 이 실제 벌어졌던 역사적 사실인지 이것도 좀 밝혀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먼 나라지만 노르웨이에선 실제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스베리아 사가라는 800년 된 노르드어 텍스트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 적군이 시체를 물에 던져서 물을 오염시켰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이고, 네. 이게 800년 전 노르웨이 스베리우스 영웅 전설 속에 스베레 시그루손 왕에 대한 설화입니다. 이름이 어렵네요. 네. 네. 이 시그루손 왕은 노르웨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왕 중에 한 명인데요. 네. 그 1197년 노르웨이 중부 트롬헤임 외곽에 있는 스베레스보르그 성을 공격할 때 예. 성내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우물에 시체를 던져 넣어서 물 공급을 차단해 쉽게 점령했다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우물에 시체를 넣어서 물 공급을 차단했다. 네. 근데 이 사건의 진실 여부는 이야기 근거가 명확하지 검증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르웨이의 스베르스보르그 성에서 발견된 해골의 연대와 그 이야기의 기록이 정확히 일치를 했습니다. 그게 그냥 전설로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네, 해골을 분석했더니 네. DNA를 분석하니 피부는 밝고 눈은 파란색, 머리카락은 금갈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그 해골이 네. 현지인이 아니라 침공군 출신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적군이 자기 병사의 시신을 우물에 던졌다. 이런 전설이 실제 역사였던 셈입니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게 사실로 밝혀진 거군요. 네.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요. 그리고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음악가로 꼽히는 베토벤이
왜 청력을 잃게 됐는지 이 연구도 진행됐다면서요. 네, 베토벤은 죽기 전에 내 병을 연구해달라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네. 2024년 연구진이 진짜 그의 머리카락에서 납수소, 비소를 검출했습니다. 오, 네. 베토벤은 독일 다뉴브강에서 잡은 오염된 물고기와 납으로 단맛을 낸 와인을 평생 마셨다고 하는데요. 네. 이 납중독이 그의 청력 상실과 간 질환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한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토벤의 고통은 그가 쓴 교향곡의 구조만큼이나 복잡했다. 그의 병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결국 그의 음악이 가진 깊은 인간적 울림의 근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 인물에 대한 또 새로운 사실이 이 미국 초대 대통령이죠. 조지 워싱턴 대통령. 네. 그 일가 무덤에서도 DNA 조사가 이루어졌다던데 여기서는 어떤 게 또 확인됐나요? 조지 워싱턴의 동생 사무엘과 그 자손들의 무덤은 표식이 없어서 오랫동안 신원이 불명확했었습니다. 네. 과학자들은 군 유전자 감식 기술을 이용해서 그들의 유고를 이제 가계 단위로 복원을 했는데요. 네. 흥미로운 건 이 기술이 앞으로 전쟁 실종자 유해 확인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활용되고 있고요. 예. 그 제임스타운에서는 식민지 초대 총독 토머스 웨스트 가문의 숨겨진 혈통 스캔들도 밝혀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DNA 분석 결과 웨스트의 조카로 알려진 인물이 사실은 총독 미혼 고모의 사생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시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졌던 이유도 사생아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가 네.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밖에 또 뭐 흥미로운 연구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티코 브라헤는 16세기 천문학자이자 연금술사로 유명한데요. 네. 그 과학자들이 그의 실험실 잔해를 화학 분석했는데 니켈, 아연, 수은, 금, 납, 심지어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텅스텐까지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결국 브라헤가 텅스텐을 무의식적으로 분리해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 자기도 모르게. 네, 뭔지도 네. 모르고. 예. 네. 그의 실험은 단순한 점성술이 아니라 근데 화학의 씨앗이 됐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한네스 케플러의 경우 1607년에 태양 흑점 스케치를 남겼습니다. 오, 네. 이걸 다시 분석하니까 태양의 11년 주기와 그 마운더 극속이라고 해서 당시 1650년에서 1700년경에 태양 흑접수가 비정상적으로 적어서 전 세계에 한파가 몰아치고 소모 빙하기가 찾아왔던 이 시기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는 데도 사용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400년 전의 과학자들의 관찰이 오늘날 태양 활동 예측 모델의 일부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과학으로 풀어낸 세계의 미스터리들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흥미진진한 이런 이야기를 뭔가 예전 어릴 때 TV로 접했던 그런 기억이 막 떠오르면서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낮의 과학실 동아 SNC 이충환 편집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